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경만 농사입니다. 얼굴이 검죠. 제가 사실은 운동을 좋아하고 태닝도 하거든요. 기계 태닝, 실내 태닝도 하고 야외 태닝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 첫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실물보다 좀 못생겨 보인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되게 유튜버 중에 못생겼다고 생각한 곽튜브, 마니보틀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실제로 만나면 잘생겼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잘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은 그리고 지난번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음악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엄청 줄였습니다, 소리를. 제가 이게 컨셉이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평소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항상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엄선 사례 20선 중에 11번부터 10번까지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이렇게 글을 다 정리해 놓고 블로그 포스팅을 보기 힘드신 분들, 눈이 안 좋거나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에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글을 이렇게 쭉 읽는 걸 힘들어 하시는 세대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출근하실 때 혹시나 이제 제 좋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또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이제 영상을 가볍게 준비한 거니까요.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한 분들한테 유용하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못생겼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안 좋거나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가볍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이제 하면서 약간씩 좀 다소 진지하지 않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이 주제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무거우니까 조금이나마 좀 재밌게 하려고 풀어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째, 직장 내 괴롭힘.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함,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까지 연습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복면가왕 같은 장기자랑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가면이나 복장도 개인 보고 준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사장이나 국장 등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죠.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업무 외에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패기가 넘치던 90년대 이러면서 영상이 뜨는데, 삼성그룹에서 이제 입사 전에 교육할 때 플래카드 가지고 이게 한 1000명 직원들이, 한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어떤 뭐라고 하죠, 그걸 매스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구 선수가 막 달려간 그런 그림을 연출하거나 그 카드 들고 내리고 이거 가지고 말이죠. 그랬던 걸 보는데 그런 사례들이 이제 현재 시각으로 보면, 예전에는 낭만인데 현재 시각으로 보면 직장의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전 분들 인식하고 요즘 MZ세대 인식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 돼요. 시간적인 어떤 인식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12번째, 병원 이사장이 외부 교육기관을 불러 간호사, 의사 등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 외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율 참석이라고는 하나 후반으로 갈수록 교육이 강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언을 동반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적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았는데 교육비를 내지 못한 직원은 왕따를 당하고 교육비를 낸 직원들은 차기 인사에서 승진 등 이익을 받습니다. 아주 큰 병원은 아닌가 봐요. 그죠? 병원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교육비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교육업체와 병원 이사장 간의 어떤 커넥션이 증명되지는 못한 사례 같아요. 만약에 증명이 됐다면 형법상 뭐 강요죄나 뭐 이런 일들이 이런 그 범죄 행위가 아마 성립됐을 건데 그게 아닌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입증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외부 교육기관과 병원 이사장 간의 검은 어떤 커넥션, 뒷돈 뭐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사례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직원들은 뭐 승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뭐 이런 사례가 됩니다. 이거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형법상 범죄에 이르는 행위 같아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은 좀 이 정도까지 하는 업체는 별로 없죠. 시장에서 대출되어야 되는 업체입니다. 자, 13번째,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면전에서 비웃었습니다. 비난과 욕설, 수시로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겨울,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폭력, 그리고 폭설, 폭언,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례는 인권위에 진정돼서 인권위에서 괴롭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나중에 할 거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해서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게 안 되면 그 절차나 그 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통해서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후에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진정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정도가 좀 심하다 이러면 인권위 진정까지 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은 금전보상까지 할 수 있어서요. 가해자에게 뭐 얼마 정도를 보상하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인권위는 국가에 하나밖에 없고 지역별로 지역 사무실이 있긴 하지만 처리하는 사건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국무총리실의 행정심판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실무를 한번 해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인권위 진정 둘 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배당돼서 담당자한테 연락 오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조금 빠르면 3개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는 데까지는 1년 잡으셔야 됩니다. 1년. 그리고 인권위 진정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건을 한 1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더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이제 진정, 그리고 이제 내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우리가 이의진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조금 절차적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14번째. 새로 부임한 상무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부하 직원들을 포함하여 회사 직원들이 피해자를 왕따시키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부하 직원들에게도 왕따를 시키도록 했네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점심도 혼자 먹고 사실상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제 괴롭힘의 사례인데요. 왕따. 근데 여기 이 사례는 좀 특이한 건 피해자의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왕따를 시키도록 했다는 점이 이 피해자가 굉장히 압박감이 많이 가해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평소에 믿고 가깝게 애정을 줬던 부하 직원이 자신을 외면한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사람은 한순간에 툭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 같아요. 당연히 직장인 괴롭힘 사례에 해당됩니다. 15번째,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이를 거절하자 회사가 사무실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꿔서 접근을 막고 업무용 메신저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따돌림. 아주 정근대적인 방법이네요.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요라도 하겠죠. 네. 상대방은 입장은 좀 서로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 비밀번호도 바꾸고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물론 이게 회사가 제공한 것이겠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이 사람이 담당한 개인의 업무가 있을 거고 그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므로 이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개인의 어떤 전자기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업무도 방해했으므로 그 업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컴퓨터라면 그 안에 이제 공인인증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걸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직장 내 괴롭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형법상 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례입니다. 16번째, 주야간 근무를 하다가 상시 주간 근무로 변경되자 이게 제가 읽고 있는 이 스크립트가 여기 이제 띄웠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제 촬영해서 빨리 업로드하고 그래야 이제 계속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후에 조금씩 그 기능을 향상시켜서 조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속하면 16번째, 주야간 근무를 하다가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포스팅 하고 똑같습니다. 스크립트가.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 영상을 들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16번째, 주야간 근무를 하다가 상시 주간 근무로 변경되자 이로 인해 다른 동료들의 업무 강도가 강해졌다며 팀장이 왕따를 시키기 시작한 이후 일을 시키지 않다가 출근 대기를 장기간 시키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책상에만 앉아있게 함. 업무 부여 요청을 했지만 청소나 자비를 등만 시킴. 이건 좀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특정 업무를 쳐내야 되는 팀장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 업무를 쳐내야 되는 상황이고 인원은 또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가 일을 주간 근무만 하면 다른 분들이 야간 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수당 체계는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이 야간 근무를 많이 해야 되니까 물론 불편함이 있겠죠.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팀장 입장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어떤 민원이나 원성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퇴사를 시키고 주야간 근무를 다 할 수 있는 직원으로 원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팀장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팀장 입장에서는 회사에다가 자꾸 어필을 해서 인원을 충원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야간 근무라는 것이 사람한테 굉장히 신체적인 부담을 주잖아요. 우리가 산재에서도 보면
교대 근무가 1급 발암물질로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부담 가중 요인,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얼마나를 볼 때 야간 근무를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30%를 가산해서 업무 시간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양 당사자 둘 다 힘들었을 거라 이런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자, 17번째.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소개팅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거래처 사장과 놀아난 여직원이라면서 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고 거래처의 회사 기밀을 노출할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널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애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이용해서 애인을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실제가 아닌 일을 퍼뜨림으로써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좀 의아해요. 거래처 사장에게 소개팅을 받았는데 왜 회사 기밀을 노출할 위험이 있고 그런 애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을까요?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니까 애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 자신의 어떤 이 회사가 대기업이고 이제 거래처가 중소기업이겠죠. 그래서 그 인맥을 이용해서 애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본인의 자신감도 아주 떨어지는 사람 같고요. 그 연애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그걸 이제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애에서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례이므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18번째. 공기업 자회사에서 인사, 총무,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는 업무상 실수를 계기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이후에 상사로부터 욕설 등의 폭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외적으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내에서 피해자를 부를 때 야, 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노조로부터 해고 협박 등도 했습니다. 욕설, 따돌림, 제가 소개한 20가지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욕설, 협박, 따돌림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9번째.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에게 기업에서 복직자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근로자들보다 집중적으로 근태 관리를 했습니다. 고강도의 업무 지시를 하는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실제로 수립한 계획대로 피해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90년대 우리 IMF 때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활용하던 방안이에요. 복직자 관리 방안 포함해서 희망퇴직을 우리가 받고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컴퓨터를 빼거나 아니면 벽을 보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화장실 앞에 혼자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앉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특성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주의 그리고 성실주의,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환경을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행도 가고 서구사에서 다른 외국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물론 이게 그런 분들 인식에도 인권의 문제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인식은 있으나 그게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같은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면 손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왜냐면 내 시간과 노동을 팔고 그걸 팔아서 경제적인 자본을 취득한다는 것이 서구 사회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니까요. 우리랑은 조금 다른 생각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2025년 MZ 세대잖아요. 그분들은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나요? 그런 분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서구화돼 있어서 자신의 시간을 팔고 그 시간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다 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일을 좀 덜 열심히 하고 덜 움직이고 덜 말하고 덜 생각하면 이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만약에 이거 19번 케이스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한다,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컴퓨터를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감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굉장히 오래됐거나 피해자가 나이가 많거나 성실히 일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20번째 마지막입니다. 상사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직원에게 시키고 개인적인 강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시험 문제 출제, 그러니까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 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은 근무 시간이 부족해 이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옛날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상사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과 작성,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 채점의 업무를 시켰다. 이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찔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예전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이걸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나 직원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것도 대학원이나 대학교 내에 구성원들끼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선임 박사가 있고 이렇게 학년이 높은 박사, 그리고 학년이 낮은 박사 또는 석사생들에게, 석사생이고 관계가,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또 대학교에 속해 있는 산학협력단 이런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석사 과정 때 말고 학부 과정 때 박사 학위를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자료 작성을 시키거나 시험 문제 출제를 초안을 만들게 하거나 채점 등의 업무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보고 있나? 김땡땡? 김땡땡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학금 목적으로 연구실에서 이제 업무를 좀 보고, 업무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청소하고 교수님들 자료 정리 좀 하고 이런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시키던 박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대가로서 밥 몇 번 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땐 연락을 받지 않으시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김땡땡 선생님 참 어렸습니다. 20대 초반. 그래서 싫다는 얘기도 못하고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엄선 사례 2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가지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상담한 사례도 100가지 이상 있고요. 근데 지루한 포스팅이 될까봐 전부 다 내용을 담지는 못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가해자 피해자 둘 다 직장에서 재직 중인 상태에 있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해 주세요, 이런 상담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을 때 괴롭힘 가장 먼저는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뢰인과 이제 위임받는 전문가 간의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그러면 회사의 반응에 따라서 다시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2차 가해가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사례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 전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수임하셔야 돼요. 제가 아니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수임하셔서 그런 전과정 끝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일을 정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는 이제 원하시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퇴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그 사례 소개는 끝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